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금융위기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미국 금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산업의 리더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대 자본을 막자는 것이었어요. 1907년에 주식 가격이 50% 어느 날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죠. 소문입니다. 대중들의 공포를 자극함으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버블을 만들게 되고 급속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대중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감을 줌으로써 주식 가격을 폭락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금융업자들이었죠.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 번 경제 금융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죠. 그것을 다시 개혁할 때, 그때에 실금원이 집어넣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펌프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조직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과 통화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앨런처럼 이렇게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문제가 많은 돈을 잃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사라반 옥슬리 법안입니다. 2002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상장 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금융이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속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다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2는 금융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8개의 강연에 걸쳐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연의 제목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는 하나의 산업은 아니죠. 하지만 금융위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금융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구조를 거쳤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는 시점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미국 독립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파운딩 파더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주목할 인물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금융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산업의 리더로 되는데, 그리고 그 금융산업을 이용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초대 재무장관이 됐는데, 사실 큰 숙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전쟁 부채였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이제 독립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웃 나라들, 유럽의 영국을 견제하고 싶었던 나라들, 특히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 액수가 7천만 불에 달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제 재무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밀턴이 내놓은 생각은, 철학적인 방향, 정책의 방향은 뭐였냐면 꼭 부채를 다 갚을 필요가 있느냐였습니다. 부채란 적절히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실물 경제만 가지고서는 막대한 부를 생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금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의 가치를 빠른 속도로 부풀릴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국부를 창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밀턴이 만들어낸 두 가지 큰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1미국은행, US 뱅크를 만들어서 달러라는 국가 화폐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달러라는 공인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 전까지는 모든 굉장히 수많은 사립은행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화폐를 만들었어요. 유럽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해밀턴은 이 US 뱅크를 통해서 달러를 만들게 되죠. 공인 화폐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개혁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미국의 부를 급속도로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현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키워서 거기로부터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월스트리트를 이제 부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또 흥미로운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 자본을 막자는 것이었어요. 네, 이미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유대 금융 자본이 어떤 식으로 그 권력을 장악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은행업, 유대 자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은행업, 즉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했어요. 이런 알렉산더 해밀턴의 정책, 유대 자본의 고리 대금업을 최대한 막는 그런 행동은 예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이제 로마가 이제 통합할 때 재정 일치를 할 때 그때도 역시 유대 자본의 행동을 제약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자본들이 이 새롭게 탄생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인 미국의 진출을 포기할 리가 없죠. 포기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자본들은 새로운 방식의 자본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월스트리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자본은 전통적인 은행, 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형식의 비즈니스는 포기하고 그 대신에 기업에다가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접 투자 방식의 금융자본 투자 방식을 개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그 배경에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이 유대 자본이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미국 국민들에게 고리 대급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 돈을 가졌던 유대 자본들이 속속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유대 자본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시점들이 미국에 있어서 금융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먼저 1849년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1849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발을 들인 그 기업이 바로 리만 브러더스입니다. 리만 브러더스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유대 자본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빅가이, 그죠? 월스트리트를 지배한 빅가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전쟁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금융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미국의 뿌리를 내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사실 아버지가 영국에서 그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피바디 밑에서 일을 했고 JP 모건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금융사무소를 차리게 되죠. 그리고 뭐 뒤에는 JP 모건이 로스차일드 은행, 유럽의 그 금융을 장악한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다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사실인지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실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JP 모건이 훗날 미국의 많은 산업에 돈을 뿌리고 투자은행으로서 많은 돈을 뿌리고 다니게 되는데 그 돈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JP 모건의 돈이 아니라 로스차일드의 돈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전쟁 과정에서 이제 링컨이 철도법을 만들게 되고 그 철도법에 따라서 철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철도 전쟁은 철도 가지고 실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동쪽과 서쪽에 그 양쪽에서 서로 철로를 깔아가지고 두 군데가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철도 전쟁을 통해서 유타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철도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철도가 만나게 됐고 드디어 철도로 미국의 서쪽과 서부와 동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69년 바로 그때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 자본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계 이민자였습니다. 네, 지금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중에 하나죠.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몇 명의 현재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유대 자본가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유대 자본들이 속속 투자자라는 이름을 걸고 미국의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그냥 투자한 게 아니라 그 투자한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특정 산업 분야를 완전히 독점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독점 자본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분야별 독점 자본가들이 속속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유대 자본가들이 있었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산업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먼저 락펠러, 뭐 당연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유 재벌인 락펠러는 석유 산업을 완전히 통합을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록펠러는 무슨 자본으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면에는 유대 자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철강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던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철도왕이었던 벤더빌트 역시 다 유대 자본들이 투자해서 완벽한 독점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네, 이들은 미국인들이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들이 특정 산업 분야를 완전히 장악했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독점을 이뤘던 배경에는 바로 유대 자본이 있었다.